어제요? 어제는 참 기가 막히면서도 고마운 날이었어요. 저는요, 손녀 하나 데리고 사는 72살 할아버지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다 지어낸 창작된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렇지만요. 어딘가에 정말 있을 법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나이 든 사람 이야기도 누군가 들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올해 72. 주민번호 앞자리에 5 들어가는 딱 그 세대죠. 사람들은 저를 그냥 이렇게 불러요. 수진이 할아버지 손녀 이름이 수진이거든요. 20살 이제 막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앤데. 엄마 아빠요? 그 아이 부모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날 이후로 저한텐 딱 둘만 남았습니다. 손녀 수진이. 그리고 이 오래된 언덕 동네 제 집 한 칸. 할아버지, 나 다녀왔어요. 매일 저녁 현관문 열리면서 들리던 그 목소리. 그 소리 덕분에 제가 버텼죠. 노후요? 원래는요. 아내랑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다시 서울에 남았습니다. 손녀를 지키려고요. 우리 동네가 어디냐면요. 지하철역에서 버스 한 번 더 타고 올라와야 하는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슬레이트 지붕 빨간 벽돌 골목마다 가파른 계단. 요즘 말로 뭐라 하더군요. 달동네 감성. 근데요. 우리한테는 그냥 집이었습니다. 숨쉬고 밥 먹고 싸우고 화해하던 그냥 집. 제 집은 오래된 2층 주택이었어요. 1층은 작은 구멍가게, 2층은 저랑 손녀가 사는 방 2칸, 영호 아저씨 라면 2개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10일인가요? 아이들 뛰어다니고, 옆집 아주머니가 다 된 김치찌개 한 그릇 가져다 주고, 가끔은 동네 할아버지들이 제 가게에 모여 앉아서 TV 뉴스 보면서 세상 욕도 하고, 정말 별거 없는 동네였어요. 근데요, 저한텐 전 재산이었고 전부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나 이 동네 좋아요. 왜? 골목마다 사람이 살잖아요. 요즘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녀서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산다는데. 그 말 듣고요, 괜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이놈의 동네. 언덕 가파르고 겨울엔 미끄럽고 집은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내 노후는 여기구나. 손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 골목에서, 이 가게에서 천천히 늙어가면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늙은 사람의 꿈치고 욕심 많지 않죠? 근데요, 인생이 늘 그렇듯 그 평범한 꿈에 한 줄짜리 공고문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구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아침에 가게 셔터 올리는데 골목 입구 전봇대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글자가 빼곡했어요. 법이 어쩌고, 조합이 어쩌고, 관리처 붕괴액이 어쩌고. 저 같은 노인네가 봐서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곧 여기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할아버지, 왜 그래요? 마침 학원 가려던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 아니다, 얼른 가라, 늦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종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내 집, 내 가게,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남들 도장 몇 번 찍고 회의 몇 번 하는 사이에 그냥 사라지는 거구나. 며칠 뒤에 주민설명회라는 걸 한다고 구청에서 안내장이 왔습니다. 흰 봉투에 파란 글씨.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봉투 뜯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설명회 날. 저는 깨끗한 재킷 하나 꺼내 입고 갔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옷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영호 형님도 오셨어요? 왔지. 우리 집 얘기라는데 안 올 수가 있나. 노인들, 젊은 부부들, 아기 아는 엄마들, 편의점 알바 청년까지. 체육관 비슷한 데를 빌렸더라고요. 앞에는 양복 차려 입은 사람들. 노트북, 프로젝터, 마이크. 한 젊은 남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주민 여러분.
이번 재개발은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스크린에는 반짝이는 조감도가 떴어요. 초고층 아파트, 공원, 쇼핑몰.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가치 있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웅성웅성. 어떤 아저씨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린 어디로 가는데요? 아, 그건요. 이주 대책 아파트와 분양권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주 대책, 분양권, 임대 전환. 제 귀에는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아파트로 가고요. 돈 없는 사람은 알아서 나가세요. 설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은요, 집이 제 명의도 아니고 오래전에 사정이 있어서 그냥 주인 없는 집 같은 거인데요. 실은요. 제 집은 서류상으로는 예전 건물주 이름 그대로였어요.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분 자식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주인 없는 집처럼 남아 있었죠. 전세금, 공과금 꼬박꼬박 내고 벽 무너지면 제 돈으로 고치고 기와 깨지면 제가 올라가서 갈고. 근데 서류상으로는 그냥 세입자도 아닌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젊은 남자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조금?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이사비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사비 집 한 칸, 가게 한 칸, 손녀 추억이 가득한 골목 전체가. 그들의 입에서는 이사비라는 단어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귀 뒤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이사비 몇 푼 받고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주변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요,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이 나이에 전세가 됩니까? 월세가 됩니까? 근데 젊은 남자의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하더군요. 어르신,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거라서요. 또 법도 제도,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설명회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을 열면 나쁜 말만 나올 것 같아서. 대신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재개발로 노후 주거 환경 개선 기대. 그 말 듣는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내 노후는 누가 개선해 주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는 척 나와서 조용히 베란다 문 열고 밖을 봤습니다. 언덕 아래로 우리 동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보였어요. 골목마다 여기저기 여기 다 밀어버리면 저 불빛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때요, 갑자기 옆집 문이 열리더니 누가 고개를 쏙 내밀더라고요. 영호 아저씨,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이웃박 여사가 왔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누님 같은 사람이죠. 아, 예, 그냥 잠이 좀 안 와서요. 재개발 때문에 그러죠? 딱 들켜버렸습니다. 아저씨, 박 여사가 제 쪽으로 조금 다가오더니 그럽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밀려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는데요? 몰라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청원 같은 거, 기사 제보 같은 거. 우리 동네 억울한 거 어디 털어놓을 데 없을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냐.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박 여사 말 듣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이 먹었다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구나.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그땐 아직 겁이 더 컸어요. 권리? 소송? 구청, 시청, 조합, 시행사. 다 어려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만 쉬었죠. 에휴, 잘 모르겠어요, 난. 나이도 많고 글자도 느리고. 그런데요, 진짜 반전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애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손녀 수진이가요. 이미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려고 나가는데 현관 앞에 신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하얀 운동화 낯선 사이즈. 거실에 나가보니
낯익은 뒷모습 하나. 영호 형님.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 같은 놈. 동네에서 춘식이라 부르는 친구였습니다. 본명은 최춘식이야, 이놈아.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냐. 그 친구가 라면을 먹으면서 웃더라고요. 형님 재개발 난리 났다길래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가? 네, 저 요즘 뭐 하는지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 예전에 술집 전전하다가 사업한다고 했다 망했다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나 이제 부동산 중개사예요, 형님. 순간 기분이 묘해졌어요. 부동산 재개발 중개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엉켰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동네 재개발되면요. 지하에 티끌만큼이라도 권리 있으면 그거로 돈 좀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지더군요. 근데 형님은 집이 서류상으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 대신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와준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냐? 춘식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요거요, 이 동의서랑 위임장에 도장만 쿵쿵 찍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위임장 또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지 알고 찍어야지. 형님, 그냥 형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최대한 챙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형님 대신 구청이랑 조합이랑 왔다 갔다 할게요. 형님 나이에도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어려운 거라서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재개발 설명에 그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됐다, 이놈아. 제가 라면 국물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아, 형님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위임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는 종이 같아서 싫다.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사실 조금 흔들렸어요. 나이도 많고 글자도 느리고 그냥 누가 대신 좀 해주면 편하긴 할 텐데. 그때 옆방 문이 열리더니 춘식 아저씨 왔어요?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바지에 티셔츠. 우리 수진이 대학 가야지? 할아버지가 재개발 보상 좀 제대로 받으면 등록금 걱정 끝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순간 흔들렸어요. 그래, 손녀 등록금이라도 마련하면. 춘식이는 그 틈을 파고들더군요. 형님, 수진이 대학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인서울 하려면 집 한 채 값은 든다는데. 제 마음속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손녀 집. 그 셋이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죠. 잠깐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종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춘식이가 조금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그래 뭐 네가 봐도 되지. 수진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눈썹을 찌푸리더라고요. 아저씨. 응? 여기 보상금의 30%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내가 발품 팔고 서류 다 처리해 주는데. 근데 그 수수료 비율이랑 형편 얘기는 할아버지께 미리 설명하셨어야죠.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손녀가 어느새 어른 말에 잠깐만요라고 말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제 노후를 손녀를 핑계로 슬쩍 건드리려 했다는 것. 야, 춘식아,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님, 오해 말라니까요. 제가 안 챙겨 먹으면 조합 애들이 더 가져간다니까. 이건 서로 윈윈이야, 윈윈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로 윈윈하게 하자. 춘식이가 웃었어요. 그렇죠, 형님. 역시 형님은 뭘 좀 아신다니까. 내가 윈, 네가 나가. 제가 문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가라. 춘식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 나도 나이 먹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나가라. 한참을 노려보던 춘식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A씨, 형님이 그러면 손해보는 거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쓰렸어요.
평생 같이 술 마시던 동생 같은 놈이었거든요. 술김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힘든 날이면 형님 한잔 합시다 하던 놈인데 할아버지.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재개발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 네. 오래된 집들 위험할 때도 있고 새로운 집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제일 먼저 제일 쉽게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저는 아직도 그 말부터 나왔어요. 나이, 몸, 돈, 학력 이 네 가지를 떠올리면요. 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제 방 문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뭘 하더라도 너무 화내지만 마세요. 대신 저 믿어주세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하더라도. 무슨 말이었을까요? 솔직히 그때 저는요. 손녀가 그냥 습관처럼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수진이는 방에서 불을 끄지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문 사이로 파란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불빛이었죠.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제 손녀는 제 노후와 우리 동네의 존엄을 위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요.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요. 제가 더 걱정하고 수진이는 괜찮다 달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반대였어요. 제가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으니까 수진이가 저를 자꾸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응.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말아요. 알겠죠?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낯선 종이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전단지 같은 거요. 재개발?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큰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뭐가 또 잔뜩 쓰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요. 조그맣게 주소 하나. 온라인 청원 참여 링크 www. 그게 뭔지를 전 잘 모르지만요. 아무튼 뭐라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혼잣말했는데 뒤에서 누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었습니다. 내가? 네. 어제 밤새 만든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새벽까지 방에서 새어나오던 파란 불빛. 할아버지, 그냥 말로만 싫다 하는 건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종이를 보는데요. 글씨가 삐뚤삐뚤하면서도 힘이 있더라고요. 맨 아래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한 할아버지와 그 손녀의 집을 지켜주세요. 그게 저랑 수진이 얘기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걸 동네에 막 붙이면 사람들이 뭐라 안 그러겠냐. 제가 괜히 엄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요. 근데 수진이가 씩 웃더라고요. 뭐라 하면요? 제가 다 들을게요. 할아버지 말고 저한테 뭐라 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는지. 그래서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주민들 모이는 자리 있대요.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냥 가서 할아버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내 얘기를? 네. 할아버지처럼 오래 사신 분 얘기가 제일 힘이 세대요. 복지관이라. 평소엔요. 무료 급식하러 한 번씩 가거나 건강 체크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처음으로 싸우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복지관 2층 강당에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영호 아저씨도 오셨네. 아이고 수진이도 같이 왔네. 동네에서 보던 얼굴들. 경로당에서 마주치던 할아버지들. 추운 날마다 길거리에서 호떡 팔던 아주머니까지. 맨 앞에는 젊은 남자 하나가 마이크 잡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동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김도연입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안경 쓰고 말랐는데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요. 재개발 반대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재개발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그런 흑백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뭘 걱정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려운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 참 곱게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이치고 예의도 바르고 처음엔 다들 머뭇머뭇했어요. 누가 먼저 나서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뒷줄에서 어떤 아줌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 말해도 돼요?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나 여기서 돼지국밥집 한 지 20년 됐어요. 건물은 내 것도 아닌데 재개발하면 나가라고 하겠지. 근데 나가서 어디 가서 국밥을 또 팔아요. 권리금? 그런 거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말하면서 그 아줌마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나이 50 넘어서 새로 가게 구해서 시작할 용기 솔직히 없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난 혼자 사는 노인인데 재개발되면 이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나이에 집을 또 구해서 짐 싸서 계약서 쓰고 그걸 누가 같이 해줍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쌓아둔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 도연 씨는 한마디도 안 끊고 다 들었어요. 앞에 세워둔 플립차트 같은 종이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가게 재창업 걱정, 이사 노동 혼자 하기 어려움, 보상 기준 정보 부족. 그걸 보는데요. 이상하게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나만 겁나는 게 아니었구나. 혹시 손녀분과 사신다는 박영호 어르신 오셨나요? 갑자기 도연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예,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사회복지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동네에서 제일 유명인 되셨어요. 내가요? 네. 손녀분이 올린 글 제가 봤습니다. 글이요? 제가 수진이를 힐끔 봤습니다. 얘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얘기를 정말 예쁘게 써놨더라고요. 손녀 키우시면서 가게 지키고 집주인도 없는 집인데 세금 다 내고 동네 애들 과자도 그냥 주고 그 얘기들 이미 인터넷에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다는 말. 좋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뜻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디서 누가 뭘 할지 모른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시면요. 여기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이 동네 어르신한테는 어떤 곳인지, 이 집을 왜 지키고 싶은지 다들 제 쪽으로 눈을 모았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쥐니까요.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말해야 했다 싶었습니다. 저는요.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네에 그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서 제 아들 자랐고 며느리 들어왔고 이제는 손녀까지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들 내가 사고로 떠나고 나서 제가 솔직히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동네 애들이 가게 와서 아저씨 부르고 옆집에서 반찬 챙겨주고 겨울 되면 다 같이 골목길 눈 쓸어주고 그게요. 저한테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도 그랬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개발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마이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숫자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이 집 하나가 그냥 낡은 집 한 칸이 아니라 어떤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어떤 손녀의 유일한 기억이라는 걸 그것 좀 봐달라고요. 말 다 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앞줄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1명, 2명. 곧 강당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회복지사 도연 씨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르신 말씀 제가 다 적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정리해서 구청이랑 시청에 공식 문서로 올릴게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혹시 괜찮으시면 기자 한 분 모셔도 될까요? 기자. 그 단어 두 글자에 동네 어르신들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에이, 그 사람들은 못 믿어. 또 이상하게 써서 우리만 나쁘게 나오면 어떡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도연 씨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 기자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출신이에요. 지금은 지역 신문사 다니는 친구인데 돈 되는 얘기 말고 사람 얘기 쓰는 친구입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르신이 동의하시면 기사로 세상에 한번 내보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눈을 봤습니다. 어르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어디 하소연은 해야지.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기자면 나이도 어린 사람일 거 아닙니까? 예, 30 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내 얘기 제대로 들어줄까요? 도연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얘기니까요. 제대로 들을 겁니다.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번만 믿어봅시다. 그렇게 해서요. 제 인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기자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점심때쯤이었어요. 가게에서 컵라면 끓여 먹으려고 물 올려놓고 있는데 실례합니다. 혹시 박용호 어르신 댁이 여기 맞나요? 낯선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카메라 메고 메모장 들고 있는 청년 하나. 누굽니까? 아, 저는 신문사 정하늘 기자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명함에 적힌 글씨가 괜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아, 기자 양반이구먼. 예, 어르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이는 학교가 있는 시간이라. 가게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뭐 나야 시간 많지. 그럼 여기 앉아서 잠깐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펴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어르신, 여기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글쎄, 한 35년? 손녀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자랐지. 처음에는요. 그냥 형식적인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고, 요즘 일상은 어떤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손이 풀린다 그러죠? 아들 얘기까지 나오고, 사고 날 그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고 내가 말렸는데, 그래도 젊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나가더니 전화 한 통으로 끝이 났어요. 목소리가 또 떨리더라고요. 정 기자라는 청년은 눈을 제법 자주 깜빡이더니 눈물이 살짝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힘든 얘기 다시 꺼내게 해서. 에이 뭐. 이제는 좀 덜 아프다. 거짓말이었죠. 근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동네 사람들 덕분에 내가 버텼어요. 누가 국 끓여오고, 누가 수진이 데리고 놀아주고, 여기 골목이 나한텐 가족 같은 곳이에요. 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재개발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집 흔들거리면 고쳐야죠. 위험하면 보강해야죠. 근데 왜 그걸 꼭 우리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동네 정든 사람들 좀 남겨두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새 집에 한번 살아볼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정 기자가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 네. 재개발은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 삶을 같이 옮겨야 하는 건데 지금은 집만 교체하는 느낌이라 그럼 사람이 버려지거든요. 젊은 기자치고 말 참 곱게 하더라고요. 사람 말 같았어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 네. 손녀분이랑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없으시면 어르신 혼자라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요 어르신. 불쌍한 사람 찍는 사진 아니고요. 자기 집을 지키려고 나선 사람 얼굴 찍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찍으시오. 그날 가게 앞에서 낡은 간판 아래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투사가 된 노인 같은 얼굴을 하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 열려고 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신문이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펼쳐보니 머리 위에 큰 제목이 딱. 우리는 집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언덕마을 영감의 눈물. 사진은 제가 분명 맞는데 어쩐지 더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입꼬리는 단단하게 올라가 있고 손녀 수진이는 뒤에서 조그맣게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멋있는데요? 멋은 무슨 멋이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조금 뿌듯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신문이 우리 집에만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오후 가게 문 열어두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호 씨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는 재개발 조합 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드디어 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기사 잘 봤습니다.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여론이라고요, 여론.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르신. 서류 하나를 제 앞에 탁 내려놓더군요. 이런 행동은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요. 나중에 보상 협의할 때 솔직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립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말투만 공손했지. 저희가 구청이랑 시청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르신이 계속 이렇게 언론 타시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서류 하나하나 처리될 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 듣고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장 찍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어르신 쪽 최대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반감 이사비 특별지원금도 조금 더 얹어드릴 수 있고요. 한 장짜리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굵은 글씨 몇 줄만 눈에 들어왔어요. 본인은 본 개발 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민원 청원 언론 제보 등을 중지할 것을 약속한다. 그게 요지였어요. 쉽게 말해서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알아서 챙겨드리고요. 그때요. 가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학원 일찍 마치고 들어오다가 눈앞 장면을 본 거죠. 손녀분이시죠? 양복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둘이 같이 도장 찍으시면 더 좋죠. 나중에 이해 제기할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 있어라. 저는 괜히 목소리를 세게 냈습니다. 손녀를 이런데 엮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수진이가 앞으로 쑥 나왔습니다. 아저씨들, 잠깐만요. 네? 이거 변호사랑 상의해 보셨어요? 그 말에 남자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네. 저 학교에서 법학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식으로 청원 막으려고 계약서 쓰게 하는 거 위법 소지 있다는 말 많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법학과도 아니고 자세한 법조항도 모르면서. 근데 그 말 듣는데 제 가슴이 쾅하고 뛰더라고요. 아,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양복 입은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학생, 어려운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린 어르신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어르신도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영호 형님, 나야. 춘식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과 눈이 마주치더니 표정이 약간 굳더군요. 팀장님. 양복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그러는 겁니다. 팀장님?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춘식 팀장님. 다른 남자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조합에서 현장 관리 총괄 맡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야, 너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춘식이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요. 나 형님 도와주려고. 도와? 나한테 위임장 받으려고 했던 것도 이 인간들이랑 한패라서 그랬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춘식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나이 50 넘어서 일자리 하나 구한 게 이건데 형님네 동네 재개발 맡으면 나도 승진하고 돈도 좀 벌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럼 친구 팔아서 승진하는 거냐?
친구 인생 내쫓아서 내 밥그릇 채우는 거냐. 춘식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은 분위기 눈치 보더니 서류를 도로 챙겼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고민 잘해보시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겁주는 말만 던지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춘식이는 문 쪽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도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심장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방에서 뭔가 계속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생각. 내가 다 망치고 있는 건가? 신문 나가서 조용했던 것도 깨우고 조합이랑 사이 더 나쁘게 만들고 괜히 손녀까지 이 복잡한 싸움에 끌어들인 거 아닌가? 나이 72 먹고 이 나이에 싸우다가 집도 잃고 손녀 대학도 못 보내고 그냥 이삽이라도 받을 때 나가는 게 정답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솔직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도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포기하자. 어디 허름한 반지 하나도 구해서 수진이랑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속으로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내가 늙어서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지켜주는구나. 자존심이랑 현실이랑 둘이 싸우다가 결국 자존심이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요. 어디선가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B-드-릿. 휴대폰 화면을 보니 누가 카톡 링크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 김도연 사회복지사. 링크 밑에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호 어르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부터 어르신 혼자 아닙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혼자 아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그 링크를 눌러봤습니다. 페이지가 하나 열리더라고요.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과 수진 양의 집을 지켜주세요. 온라인 청원 페이지였습니다. 참여 인원 숫자가 큰 글씨로 떠 있더라고요. 참여 인원 1284명. 1284. 처음엔 숫자가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요. 숫자가 툭툭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85. 1286. 1287. 제가 숨도 안 쉬고 보는 사이에 계속 숫자가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밑에는요. 사람들이 남긴 한 줄 한 줄 글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나서 대신 서명합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같이 싸우겠다고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외로워서가 아니라 아,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낀 밤이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1287, 1288, 1289.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집을 지켜달라고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진이가 얼굴만 쏙 내밀고 저를 봤어요. 왜요, 할아버지? 이거 네가 만든 거냐?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씩 웃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빨리 숫자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죠. 그냥 자기 동네 얘기 같고 부모님 생각나고 그래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참 묘했어요. 내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동네도 한 번 못 와 본 사람들이겠지. 근데도 이름 석자 걸고 같이 버텨주겠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요.
내가 언제 포기한다고 그랬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죠. 근데 방금 전까지 포기 생각하던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참, 손녀 앞에서는 거짓말도 늘어요. 그 다음부터 동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건요.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들 말투였어요. 원래는요. 아저씨 라면 하나. 영호 형님 담배 한 갑. 딱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기사 봤어요. 어르신 청원 서명했어요. 이런 말들이 보태졌습니다. 동네 편의점 알바하던 청년도 와서는요. 아저씨, 저도 여기 오래 살았거든요. 비록 전 곧 고시원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아저씨 가게는 남았으면 싶어요. 그러면서 계산대 옆에 붙어 있던 청원 QR코드를 자기가 만든 걸로 바꾸더라고요. 이게 더 잘 찍혀요. 폰 카메라 대면 바로 들어가져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요. 학교 앞 분식집 아줌마가 떡볶이를 한 통 들고 와서는 영호 아저씨 기사 봤어요. 내가 뭐 거창하게 도와줄 건 없고 그냥 힘낼 때 튀김이라도 하나 더 드세요. 그러면서 튀김을 산처럼 쌓아주고 갔어요. 괜히 눈물이 나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혼자 집게로 튀김 뒤집으면서 훌쩍거렸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건 공무원 쪽 태도였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호 어르신 되시죠? 예, 그런데요. 아, 저는 구청 도시계획과의 이지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여잔데 목소리가 또렷하고 단단하더라고요. 신문 기사랑 청원 받습니다. 어르신 댁과 관련해서 저희도 안을 새로 검토 중입니다. 그 말만 들었을 땐 솔직히 반신반의였어요. 검토? 그 단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이런 뜻 같아서요. 검토만 하는 겁니까? 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 구청에서 하는 주민협의 간담회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담회요? 예. 조합, 시행사, 구청, 주민대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는 상황이라 그냥 형식적으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 이게 그냥 동네 일로 끝나진 않겠구나.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어르신 이미 많은 걸 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해주세요.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전화는 끊겼어요. 수화기 내려놓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가끔은요. 내가 너무 큰 파도를 일으켜 버린 건 아닌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구청 대회의실이란 곳에 처음 가봤어요. 크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던 그런 회의실. 앞에는 책상에 명패가 줄줄이 놓여 있고 뒤에는 의자들이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 있고 이쪽으로 오세요 어르신. 사회복지사 도연이가 저를 맨 앞줄에 앉히더라고요. 야, 나는 뒤에 앉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주인공.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관객으로만 살던 인생이었는데 조합 쪽 사람들도 왔어요.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그 가운데에는 춘식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제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넥타이도 매고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고개를 바로 돌렸습니다. 구청 관계자, 시의원, 주민대표 몇 명, 그리고 기자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합 측에서 나와서 말을 했어요. 이번 개발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반대 의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였어요. 우리는 이미 방향을 정했다. 그 다음에는 구청장이 나와서 중립인 척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원주민 이주 대책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말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요. 그 지혜라는 게 늘 돈과 권력 있는 쪽으로만 모이는 게 문제죠. 한참 발표와 설명이 이어지다가
사회복지사 도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손녀를 키우시는 박영호 어르신 모셔보겠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대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준비해 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동네에서 30해 넘게 슈퍼 한 칸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푸근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 목소리였습니다. 재개발해야 될 수도 있겠죠. 집이 낡고 골목길 미끄럽고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고. 저도 그거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조합 쪽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한 번만 숫자 말고 얼굴로 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제가 도장 한 번 찍으면 제 집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 집에는요. 아들이 뛰어놀던 손자 키 재던 자국 있고 며느리가 김치국 쏟아놓고 혼나던 자리 있고 지금은 손녀가 밤새워 공부하던 책상도 있습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그걸 도장 한 번에 이사비로만 계산하는 게 저는 좀 서럽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종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보고 이사비 받고 나가라 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어디 가서 그 추억들을 또 붙일 수 있습니까? 잠깐 멈추고 조합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춘식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조합분들 말씀대로 새 아파트 좋아 보입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나요? 평생 여기 살았던 사람들도 그 새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말 다 하고 나니까 다리가 풀려서 거의 주저앉듯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대회의실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그 침묵을 깨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곧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구청 직원, 사회복지사, 주민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조합 쪽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합 측 대표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만으로 도시 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고 계십니다. 이미 서명하신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그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나는 서명하라길래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뒤에서 누가 중얼거렸어요. 조합 대표는 컴퓨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찬성 서명하신 주민 명단입니다. 스크린에 엑셀표 같은 게 떴어요. 이름과 주소, 도장이 찍힌 파일들. 근데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사회복지사 도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명단 혹시 출력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회의 중인데 꼭 그래야겠습니까? 조합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도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목록에 있는 분들 중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방금 스크린에 보인 이름 몇 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사망 신고된 분들입니다. 조합 대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도 재개발 찬성 서명을 했다는 말이 되나요? 도연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도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관련 서류 원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조합 쪽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조용히 보고만 있던 기자들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주민들의 서명까지 동원된 재개발 찬반 여론. 제 머릿속에도 기사가 되는 문장이 그려졌습니다.
조합 대표가 변명하려 하자 구청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서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재개발 동의율 산정 자체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큰일이 난 거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싸움이 우리 집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이건 동네 전체가 제대로 대접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데요. 누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님, 춘식이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제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춘식이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아까 도현 씨가 말한 그 서명 명단 있잖아요. 그래. 그거 내 손에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너 돌아가신 분 도장까지 받아다가 올렸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 동네 관리하던 애가 이사 가면서 서류를 넘겨줬는데 그걸 그냥 주민동의라고 하고 올린 거죠. 나도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지 그랬냐. 입 밖으로 세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춘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한참 있다가야 입을 열더군요. 나 이번 일 끝나면 이 동네 떠날 겁니다. 그래라. 근데 그 전에 나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고 가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눈빛이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멍청하지만 착한 동생 눈빛이랑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조합 쪽 서류 내가 다 봤잖아요. 어디가 비었고 어디가 구멍인지 압니다. 형님이 원하면 그 구멍 같이 파줄 수도 있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배신의 한가운데서 또 다른 모양이 도움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도연, 기자 정한을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인물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현주라고 합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청원 글, 기사, 오늘 회의 영상까지 다 봤어요. 그가 노트북을 펴더니 정리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조합 동의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 서명, 주소도 없는 사람 서명,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 서명까지. 이걸 다 빼면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동의율에 한참 못 미칩니다. 사회복지사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주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첫째, 동의율 재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이해 신청을 구청에 제출합니다. 둘째, 조합이 어르신에게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한 계약서를 강요한 것, 이건 협박 및 부당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기왕 싸울 거면 법대로 제대로 싸우자는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계속 이런 싸움하는 게 버겁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솔직한 말이었어요. 현주 변호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어르신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법은 제가 하고, 행정은 도연 씨가 하고, 기사와 여론은 정 기자가 쓰고,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여기 계속 계시면 됩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큰 싸움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버티는 게 뭐냐며 스스로를 욕하며 살았는데 처음 보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버티는 것 자체가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동네에 새로운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기자, 변호사, 그리고 양심을 되찾고 싶은 친구 하나. 그게 제가 말하는 동네 사람들 덕분에 지켜지는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가 더 흘렀어요. 청원 인원은 3천, 5천, 결국 1만 명을 넘겼습니다. 기사도 한 번 더 나갔어요. 돌아가신 주민 서명까지 동원된 재개발 동의율. 언덕마을의 반경. 조합 쪽에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들고 찾아오지도 않고
무슨 말이 오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은 갑자기 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조용히 밀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수진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구청이랑 시의회에서도 다시 검토 들어갔대요. 기사도 더 크게 나가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할아버지는 가게 문만 열고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가 제일 필요해요. 이 말이 참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 늙은 몸으로도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가게에서 사람 맞이하는 것 자체가 싸움의 한 방법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결정적인 날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영호 아저씨 준비되셨어요? 사회복지사 도연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뭐가? 오늘 언론 촬영이 잡혔습니다. 지역 방송 말고 전국 방송이에요. 전국? 네. 이 재개발 건이 시범 사례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른 동네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잠시 뒤 카메라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골목을 배경으로 서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언덕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말이 TV에서 흘러나올 거라 생각하니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 하는 뭐. 전에 한번 해봤는데. 정 기자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낯설지 않으시겠네요, 어르신. 뭘 자꾸 찍어대냐. 투덜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금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모인 동네 사람들. 분식집 아주머니, 돼지국밥집 사장님, 편의점 알바 청년, 경로당 할아버지들. 다들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새 집 좋죠. 근데 우리 보고 왜 나가라고만 합니까? 여기 사람들 살 자리 남겨두고 하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마이크가 왔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법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손녀 하나 키우면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다 빼앗기겠더라고요. 숨을 한 번 더 들이켰습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늙은이가 이런 말 한번 해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에서 밀려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내 마지막 집 하나 지키는 게 나한테는 인생 마지막 싸움입니다. 제발 우리 같은 사람들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말을 마치자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사회복지사 도연, 기자 정한을, 변호사 현주까지 다들 눈가가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 방송이 나간 날 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익지만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호 형님 나야. 춘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뉴스 봤어요. 형님 진짜 멋있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그래. 너도 잘 봤으면 됐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내일 구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발표? 예. 나 조합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으면 우리도 조건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자세한 건 내일 들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형님 집이랑 몇 군데는 남기는 안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인 건 구청이랑 협의해야겠지만 나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춘식이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형님, 진짜로 미안했습니다. 그 말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기는 안이 올라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같이 뒤섞여서 눈을 감을 수가 없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온 문자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구청 안내. 동재개발 사업 관련 장기 거주 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원주민 잔류구역 지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댁 포함. 일부 구역은 기존 주택 정비 후 원주민 거주 유지 방향으로 재검토 예정입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쫓겨날 뻔했다는 말이 실감나게 와닿았어요. 한 발짝만 덜 내디뎠어도, 한 번만 덜 버텼어도, 한 번만 덜 말했어도 그냥 이 동네에서 사라질 뻔했던 겁니다. 근데요.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누가 함께 있었냐? 손녀, 사회복지사, 기자, 변호사,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 허리를 뒤에서 받쳐줬던 겁니다. 그게 우리 동네가, 이 집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문자 하나예요. 제 인생이 다시 숨을 쉰 건 원주민 잔류구역 재검토. 이 네 글자를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긴다는 말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수진이가 제 옆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떨면서 물었습니다. 일단 구청 가서 확인해봐야지. 그날 오후 구청 작은 회의실에 또 모였습니다. 이번엔요. 조합 사람들, 구청 직원들,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 대표 몇 명. 그리고 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구청 주무관이라는 지은 씨가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재검토 안에서요. 원래 전면 철거 예정이었던 언덕 중턱 구역 일부를 원주민 잔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잔류 구역.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왠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조금 놓이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구역은 다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집을 보수하고 안전 기준에 맞게 손보고 골목길 정비하고 경사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구역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린 이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은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은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처로 잠깐 옮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 동네, 이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입니다. 잠깐 사이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잔류 구역이라는 데에 우리 집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박영호 어르신 댁 포함입니다. 그 말 듣는데요.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더 깊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사회복지사 도연이가 슬쩍 웃으면서 제 어깨를 쳤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버티고 얘기해 주셔서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살려달라고 울었던 것뿐인데 요즘 세상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우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대요. 물론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잔류구역에 모든 집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조합이랑 구청이랑 서로 눈치 보다가 여긴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 여긴 소방차 진입이 너무 어렵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끝내 표시가 안 된 집들도 있었습니다. 잔류구역 지도에 하얀 빈칸이 중간중간 박여 있었어요. 그 빈칸이 사람 마음으로 보면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나도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추가 지원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지은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도 이젠 잘 알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절 봤습니다.
제 집은 잔류구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솔직히 감사하고 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근데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보다 더 어려운 집들, 그 빈칸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챙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도연이가 절 쳐다보더니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르신.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류구역 예산과 별개로 추가 이주 지원금, 장기 공공임대 연계 같은 걸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였어요. 쫓겨나는 사람들도 최소한 덜 아프게 나가게 해보겠다. 그 말이 완벽한 위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누군가 그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해 준다는 게 조금은 사람 사는 세상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낯익은 뒷모습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형님. 춘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양복 위에 점퍼를 걸쳤더라고요. 너 아직 안 잘렸냐? 괜히 첫마디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춘식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표 낼 겁니다. 곧. 그래. 형님 집 들어간 잔류구역 안 내가 끝까지 밀었습니다. 팀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한번 박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남는 거 있냐? 없죠. 대신 마지막으로 하나 남깁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냐? 조합 내부 문서 복사본입니다. 유령 서명, 돌아가신 분들 도장, 이중 계약 기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냐? 형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형님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변호사, 기자, 사회복지사. 싸울 줄 아는 사람들. 춘식이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형님, 나 때문에. 형님 집까지 밀려나면 어쩌나.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형님이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제가 불렀습니다. 왜요, 형님? 너도 고생했다. 그 말하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춘식이는 어색하게 웃더니 형님 담배 좀 끊으세요. 오래 살아야죠. 잔류구역까지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오래 살아야 재미있지. 이상한 말을 남기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서글프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배신이었고 또 복구였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 편에 서려고 한 사람. 그래서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부터 좀 잔류했으면 좋겠다. 쫓겨나지만 말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우리 동네 언덕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아래쪽 집들은 하나둘 허물어지고 그 자리엔 큰 기계들이 들어와서 철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 우리가 사는 중턱부터는요. 집을 허무는 대신 벽을 덧대고 지붕을 새로 올리고 계단 옆에는 난간과 경사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평평했던 골목에 새로 생긴 경사로를 보면서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무릎 아프면 계단 말고 여기로 내려오면 돼요. 나 아직 계단도 내려올 수 있거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론 내심 고마웠습니다. 골목길 가로등도 새로 바뀌었어요. 예전엔 색 안 맞는 노란 등불이었다면 이제는 하얀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좀 어색하네. 그랬더니 경로당 할아버지가 웃더라고요. 야, 영호야. 늙은 우리 얼굴 주름까지 다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이 좋았습니다. 어두워서 숨만 쉬고 지나가던 골목이 아니라 얼굴을 들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골목처럼 보여서요. 제 가게도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렸어요. 원래는 영호 슈퍼 이렇게만 적혀있던 간판이었는데 누가 와서 새 간판을 달아주고 갔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
영호 슈퍼 앤드 언덕마을 사랑방. 그 밑에 작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구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1호점. 이게 뭐냐? 물으니까 도연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는 단순한 슈퍼가 아니라요. 동네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어르신들 모여서 차 마시는 공간, 마을 기록 남기는 사랑방이 된 거예요. 기록? 네. 어르신 살아온 얘기, 이 동네 변화한 얘기 다 여기에 조금씩 남기려고요. 가게 한쪽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 수진이와 아들 며느리와 찍은 사진, 골목 눈 치우는 날,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신문에 실렸던 제 사진. 이거 떼라. 창피하게. 제가 그랬더니 동네 애들이 웃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영웅 사진인데 왜요? 영웅이라니. 살다 보니 이런 말도 들어봅니다.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시간은요. 그 와중에도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입시를 치렀고 결과를 기다리던 날 둘이서 가게에서 떡을 쪄놓고 있었어요. 왜 떡을 쪄? 합격하면 나눠주려고요. 떨어지면? 떨어져도 위로 떡 나눠야죠.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런데요. 휴대폰에 문자 한 줄이 띄었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검은 글씨 몇 줄. 근데 그게 우리 집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수진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할아버지, 나 붙었어요. 진짜 붙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솔직히요. 재개발이고 뭐고. 이 모든 싸움의 밑바닥에는 이 소망이 있었거든요. 우리 손녀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게 해달라. 근데 그날 그 문자가 그래, 여기까지는 같이 가보자. 손 내밀어 주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한 봉투가 더 들어 있었어요. 시인재장학재단. 수진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인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추천인 사회복지사 김도연, 정하늘 기자, 변호사 김현주. 세 사람 이름이 조그맣게 같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할아버지 등록금 걱정은 조금 줄어들게 됐어요. 그날 밤 하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이놈의 세상도 가끔은 좀 괜찮은 구석이 있구나. 그렇게 집은 지켜졌고 골목은 조금 달라졌고 손녀는 대학을 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가족 얘기요. 아들 며느리 떠나고 나서요. 저한텐 사실 혈육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동생 하나요. 근데 서로 말 안 섞은 지 거의 15년 넘었어요. 부모님 제사 문제로 다투고 돈 빌려준 거 안 갚았냐, 사위가 싸가지 없냐. 별것도 아닌 걸로 끝을 봐버렸죠. 그래놓고 누가 먼저 사과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나이만 같이 먹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오빠. 전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듣는 것도 참 이상한 기분이더라고요. 누구냐? 나야. 순자. 순자. 제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너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 TV 보고 알았지 이 사람아. 괜히 그 말에 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오빠 얼굴 온 동네에 다 나온 거 몰라? 그 말하면서 웃는 게 또 옛날 같더라고요. 순자는 요 멀리 시골에 산다고 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욕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방송 보고 많이 울었어. 손녀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가도 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지금 와서 뭐 어쩌려고. 이런 말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한 번쯤은 피부치 얼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와라.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언덕 아래 큰 길까지 수진이랑 같이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외버스에서 낯익은 체격이 하나 내리더라고요. 오빠. 순자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는데 눈웃음만은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야. 제가 손을 벌렸습니다. 둘 다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경 안 쓰고요. 한참 있다가 수진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네가 수진이구나. 그리고는 수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TV에서 보고 얼마나 안쓰럽던지 엄마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할아버지 옆에서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게 내가 다 고맙더라. 그 말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통에 혈육 하나와 몇십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동네 사람들과 남들이 힘을 합쳐줘서 그 피부치를 다시 데려다 앉힌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에 처음으로 피 섞인 가족과 골목에서 만난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건너편엔 순자가 앉고 그 옆에는 분식집 아주머니가 앉고 문간에는 사회복지사 도연이가 기대서 있고 가게 카운터에는 편의점 알바 청년이 볶음밥을 볶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동네 잔치야? 순자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별건 있냐. 같이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말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재개발이구나.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마음, 끊어졌던 관계, 잊혀졌던 존엄을 다시 새로 깔고 이어붙이는 것. 그게 사람 사는 동네의 재개발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 그냥 조용히 끝까지 버티다 사라지는 거지. 사고로 가족을 잃고 조용히 손녀만 키우면서 내 인생은 이제 조연이다.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근데요. 재개발이라는 큰 바람이 골목 위로 몰아치면서 뜻밖에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 자리는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걸요. 나는 그냥 늙은이니까 하고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 앉냐면요. 돈, 서류, 권력. 사람이 아니라 돈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건 제일 약한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한 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할 말 생기면 말하고 부끄러워도 울고 그리고 누가 손 내밀면 그 손 잡고 같이 가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이니까 집 한 칸이 남고 골목 하나가 남고 손녀 인생의 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가족까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서류 앞에서는 작은 이름일지 몰라도 컴퓨터 화면 속에서는 숫자일지 몰라도 내 삶의 무대에서는요. 내가 안 서면 아무도 대신 서주지 않습니다. 버티고 말하고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주인공이 됩니다. 늦었다고요? 저는 70 넘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라도요. 어디선가 내 부모님 같고 내 동네 같고 내 얘기 같은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이 눌러준 그 한 번이요. 어디 먼 동네 다른 어르신에게는 당신 혼자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마지막으로 조용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